호주 대륙의 중앙부, 끝없이 펼쳐진 황야에 특이한 지형 하나가 눈에 띕니다. 산들이 거대한 원을 그리듯이 치솟아 있군요. 원의 지름은 5km. 1억 4천만 년 전 우주에서 날아온 작은 천체가 지구에 충돌하면서 생긴 크레이터입니다. 이곳을 성지로 여기는 호주 토착민들은 다음과 같은 신화를 대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은하수에서 무수히 빛나는 별들은 춤을 즐기는 여신들의 광채라고 합니다. 어느 날 여신 하나가 아기를 요람 위에 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아기가 요람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땅 위에 거대한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토착민들은 오랫동안 우주가 생명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여겨온 거죠. 태양계 제3의 행성 지구. 최근까지도 우린 기적의 별 지구가 생명을 낳고 기르며 보호해주는 고마운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태양계 탐사가 진행됨에 따라 생명과 우주 사이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깊은 연관성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태양계 끝 저편에는 수억 개의 작은 천체가 떠 있으며 태양계를 완전히 감싸고 있죠. 오르트 성운으로 불리는 이곳은 혜성의 고향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오르트 성운에선 지금까지 수많은 혜성이 태어난 후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태양계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몇몇은 지구 쪽으로 오기도 했죠. 지구는 끊임없이 천체와 충돌해 왔습니다. 우주의 이 왕성한 활동이 생명의 역사에 상상을 뛰어넘는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산유량이 많기로 유명한 오클라호마주의 에임즈 유전. 지금 이곳에선 새로운 유전이 개발됐습니다. 에임즈 유전에선 지금까지 100개가 넘는 유정을 뚫었습니다. 이 유정들의 위치를 지도 위에 그려봤더니 어떤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유정들은 이상하게도 원을 그린 것처럼 자리 잡고 있었죠. 이곳 땅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밀하게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 줄로 서서 달리는 거대한 차량의 행렬. 인공적으로 지진을 일으키는 특수 차량입니다. 진동장치를 지면에 힘껏 누르고 25톤의 힘으로 땅을 뒤흔듭니다. 이 지진파가 전달되는 형태를 조사하면 땅속의 미세한 구조를 X선으로 보는 것처럼 알 수 있어서죠. 이 자료들을 근거로 컴퓨터가 숨겨진 지형을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름 16km의 둥근 지형으로 천체가 충돌해서 생긴 크레이터입니다. 유정들은 땅속에 묻혀있던 이 크레이터를 따라 뚫려 있었던 것이죠. 북아메리카 전체에선 모두 17개의 유전에서 크레이터가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유전과 크레이터 사이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클라호마 대학의 리처드 도노프리오 박사가 지하의 암석을 캐내서 분석해봤습니다. 땅속 깊숙이 크레이터가 있는 주변에선 바위가 잘게 부서져 있고 바위 자체에도 미세한 틈이 많이나 있었죠. 그렇다면 땅속에 얇고 넓게 퍼져 있던 석유가 이 바위들 틈으로 모여들어서 대량으로 저장돼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도노프리오 박사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해성 충돌로 지하의 암석이 부서지면서 셀 수 없이 많은 틈이 생겨났습니다. 말하자면 암석을 부수어서 각이지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암석에 아주 큼직한 틈들을 채우려는 듯 막대한 양의 석유가 모여들어 대규모의 유전이 됐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주가 유전이나 가스전을 만들어낸다고도 할 수 있겠죠. 유전 말고도 다양한 광선에서 크레이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의 서드버리로 세계 최대급 니켈 광산이죠. 해성 충돌의 충격으로 대량의 암석이 녹자 그 속에 들어있던 니켈과 구리가 모여들어 큰 광맥을 이룬 것이죠. 여기에도 네덜란드 크기의 거대한 크레이터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브레데포트 크레이터. 지름이 약 300km인 이 세계 최대의 크레이터는 많은 금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지역의 금 생산량은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캐나다의 카즈웰 크레이터는 우라늄 광산, 독일의 리스 크레이터는 석탄, 러시아의 포피가이 크레이터는 다이아몬드. 이렇듯 다양한 자원이 크레이터로부터 얻어집니다. 현대 문명은 땅속에 잠들어 있는 막대한 자원을 이용해서 이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명을 지탱해주는 많은 광산이나 유전은 우주에서 날아온 혜성의 충돌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땅속에 숨겨져 있던 크레이터의 발견은 지구가 상상을 초월한 많은 해성 충돌을 겪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활발한 지각 변동이 계속되는 지구에선 이런 크레이터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탐사 기술의 발달에 따라 해마다 대략 5개의 새로운 크레이터가 발견되고 있죠. 그렇다면 지구엔 과연 크레이터가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캐나다 지질조사소의 리처드 그리브 박사 연구진은 최신의 자료를 기초로 크레이터의 위치를 충돌한 시대별로 기록했습니다. (4억 년) 전 대륙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서 거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붉은 점이 크레이터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대륙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리를 옮기면서 그 모습을 바꾸고 있었지만 해성 충돌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크레이터만도 169개. 그리브 박사는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한다면 지구상의 크레이터 수는 5,000개가 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극히 드물게 일어날 것으로 여겨졌던 해성 충돌. 하지만 지구는 지금까지 빈번한 해성 충돌을 겪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체계의 일부분이죠. 말하자면 지구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태양계의 일부니까요. 그리고 해성 충돌은 태양계의 운행에 속하므로 우린 그것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해성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해성 충돌은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지닙니다. 그리고 생명은 최초에 탄생한 후로부터 그 위협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 땅속에 잠들어 있는 지름 170km의 거대한 크레이터. (6,500만 년 전) 이 거대한 크레이터를 만들어낸 해성 충돌이 공룡을 멸종시켰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룡 멸종 후에도 또다시 엄청난 충돌을 겪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남쪽으로 200km엔 체사피크만이 놓여 있습니다. (1994년) 바로 이 바닷속에서 잠들어 있던 거대한 크레이터가 발견됐습니다. 그 지름은 약 85km. 충돌이 일어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만 년 전의 일이었죠. (3,500만 년 전의 북아메리카). 열대기후였던 이 시기엔 지금보다도 훨씬 따뜻해서 해안선까지 밀림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숲속에선 공룡 대신 코뿔소나 하마를 닮은 덩치 큰 포유류가 등장해 있었죠. 바다에는 20m가 넘는 고래의 조상이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지구는 다시금 다양한 생명으로 넘쳤습니다. 체사피크 지역에서 일어난 해성 충돌. 이 충돌이 그 당시 생명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끼쳤는지를 알아보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 지질조사소의 와일리 포그 박사가 이곳의 지층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포그 박사가 주목한 것은 지층에 들어있는 플랑크톤의 화석입니다.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충돌 직후로부터 1만 년 사이에 심각한 사태가 이어졌음을 알 수 있었죠. 보통은 50종류 이상 발견되던 플랑크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요. 플랑크톤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물고기, 그 물고기를 먹고 사는 고래에 이르기까지 생태계 전체가 사라졌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포그 박사는 그 충돌로부터 1만 년 후까지 이 바다에선 생물이 완전히 모습을 감췄다고 믿습니다.
해성 충돌로 생긴 크레이터 때문에 그 크레이터의 테두리를 따라 수 킬로미터에 걸쳐 둥근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최초의 테두리는 바로 이 해변에서부터 둥글게 원호를 그리면서 아주 길게 멀리까지 둘러쳐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는 크레이터의 테두리인 셈이죠. 이 해변의 둥글고 큰 지형에서 알 수 있듯이 크레이터의 중심은 물속으로 500m를 내려가야 합니다. 3,500만 년 전에 일어났던 그 해성 충돌 때문에 여기서부터 약 1,000km 안에 있던 동식물들은 모조리 사라졌을 겁니다. 3,500만 년 전의 해성 충돌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그 박사의 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모의 실험한 결과 엄청난 파괴력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먼지를 흩뿌리면서 지구로 접근하는 불길한 천체 하나. 그 정체는 바로 지름 5km의 거대한 혜성입니다. 혜성의 꼬리는 수백만 킬로미터까지 뻗어 있어서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습니다. 충돌 순간 혜성은 물론 바다도 바닷속의 안반도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주변 일대는 거대한 불덩어리에 휩싸여서 태양처럼 빛납니다. 중심부의 온도는 6만 도. 무려 10억 톤이 넘는 바위 덩어리들이 산산이 부서진 채로 지구 밖으로까지 날려갑니다. 충돌 후 5분, 불덩어리는 사라지고 크레이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름은 85km, 대도시 하나를 집어삼킬 만한 거대한 크레이터가 탄생했습니다. 충돌 후 7분, 멀리 떨어진 지역에도 위기가 닥쳐옵니다. 우주 공간으로 날려가 버린 암석과 먼지가 새빨갛게 녹으면서 떨어져 내리기 때문이죠. 하늘은 온통 가마솥처럼 뜨거워지고 지옥처럼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서 피할 곳도 없는 생물들이 차례대로 죽어갑니다. 지옥의 불길이 사라지자 이번엔 충돌의 겨울이라고 불리는 시기로 접어듭니다. 피어오른 먼지가 오랫동안 허공을 떠다니며 햇빛을 가려서 지독하게 추운 세상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이쯤 되자 충돌 속에서도 용케 살아남은 생물조차 잇따라 모습을 감추어서 그 후로 이 지역에선 1만 년 동안 생명은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포에리가 큰 타격을 받았던 체사피크만에서의 해성 충돌. 공룡 멸종의 열쇠가 됐다고 믿어지는 유카탄 반도에서의 해성 충돌. 그 밖에도 지구상의 생명은 숱한 멸종의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해성 충돌은 생명에게 오로지 재앙만 불러오는 존재일까요?
달에서 특이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달 표면에는 다양한 크기의 크레이터가 있습니다. 달은 풍화나 침식, 그리고 대륙 이동 같은 대지의 활동도 없기 때문에 크레이터 대부분이 사라지지 않은 채로 있죠. 우리의 이웃 천체. 달에서 벌어진 해성 충돌을 조사해보면 그와 비슷한 비율로 겪었을 지구의 해성 충돌에 대한 단서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1971년) 아폴로 14호가 달에 착륙합니다. 우주비행사 두 사람이 장장 9시간에 걸친 탐사를 벌였죠. 새하얀 우주복이 달의 미세한 모래 때문에 잿빛으로 얼룩져 있군요. 이 모래 속에서 충돌과 관련된 귀중한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달의 모래 속엔 지름이 수백 미크론인 미세한 유리구슬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충돌 때 녹은 바위가 흩날리다가 다시 둥글게 뭉친 것이죠. 이 유리구슬이 언제 생긴 것인지를 조사하면 해성이 언제 충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리처드 멀러 교수의 연구진이 그 유리구슬을 분석합니다. 레이저 광선을 쬐인 유리구슬은 온도가 수천 도까지 오르면서 증발합니다. 이때 나오는 미량의 가스를 분석하면 유리구슬이 만들어진 연대를 알아낼 수가 있죠. 분석 결과입니다. 달에서의 해성 충돌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충돌이 이대로 점점 줄어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리구슬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난 4학년간 해성 충돌이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이죠. 지난 4억 년 동안 달에서 일어난 해성 충돌을 보면은 지구에서의 해성 충돌을 거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과 지구는 형제이며 부모 자식 사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달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구에서도 일어나죠. 해성 충돌이 늘어나고 있는 지난 4학년간 지구는 어떤 시기를 거쳤을까요? (4억 년) 전 육지에는 생물을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즈음 생명은 겨우 바다에서 육지로 진출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먼저 이끼류와 양치류가 물가에서부터 땅을 푸르게 덮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척추동물의 선조가 땅 위로 올라옵니다. 그 후 식물이나 척추동물은 종의 숫자를 단숨에 늘려서 급속하게 진화해온 것이죠. 그러나 달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4학년은 해성 충돌이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지구의 생물은 거듭해서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물은 멸종하기는커녕 지금처럼 3천만 종에 이르는 각양각색의 생물로 진화해서 지구 곳곳에서 번창하고 있습니다.
해성 충돌은 단순히 파괴만 일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다양하게 진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건 아닐까요? 멀러 교수는 달의 해성 충돌 그래프 위에 현재의 생물이 어떻게 종을 늘려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겹쳐놓았습니다. 그러자 두 개의 그래프가 이상할 정도로 일치했죠. 생물이 해성 충돌과 같은 크나큰 재앙 속에서 다른 종과 겨루어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능을 지닌 쪽이 훨씬 더 유리해지죠. 그래서 어찌 보면 생물은 해성 충돌 같은 크나큰 재앙 때문에 환경에 대한 융통성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더 나아가서는 지능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진화의 가닥을 잡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해성 충돌에 따른 급격한 환경 변화. 지구의 생명은 그런 시련을 숱하게 겪은 뒤로 살아남는 지혜를 몸으로 익혀온 것은 아닐까요? 또한 공룡이 멸종한 덕분에 우리 포유류가 번영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해성 충돌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던 생물이 활약할 만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건 아닐까요? 멀러 교수는 해성 충돌이 생명의 진화를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해성 충돌이 생명의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일까요? 아직 그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억 년간 지구의 생물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해성 충돌을 겪으면서도 현재처럼 종의 숫자를 늘리며 번성해오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해성 충돌. 그런 충돌은 과연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걸까요? 2천억 개의 별이 아름다운 소용돌이 모양을 이룬 은하계. 우리의 태양계는 그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 2억 5천만 년에 한 번씩 은하계를 일주합니다. 하지만 은하계 안의 별들은 결코 같은 궤도를 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계가 다른 별하고 아주 가까워지는 일도 생기는 거죠. 바로 이런 다른 별과의 만남이 해성 충돌을 일으키는 원인의 하나입니다.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의 폴 와이스먼 박사. 와이스먼 박사는 다른 별이 태양계에 가까워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컴퓨터로 모의 실험했습니다. 태양계 맨 바깥쪽은 수억 개의 작은 천체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르트 성운이죠. 다른 별이 태양계로 가까이 다가오더니 오르트 성운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르트 성운이 큰 혼란에 빠지면서 작은 천체들이 계속해서 퉁겨져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천체들은 셀 수 없이 많은 해성이 되어 태양계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모의 실험에 따르면 해마다 많게는 3,000개 정도의 해성이 비를 뿌리듯이 지구 주위로 떨어져 내린다는군요. 우리의 지구가 은하계 속을 여행하는 한 해성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와이스먼 박사는 지구가 은하계 속에서 생명을 기르기엔 아주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믿습니다. 최근 들어 주목을 받는 이론이 있습니다. 지구의 생물은 매우 느리게 진화하는데 그 진화 속도를 훨씬 빠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천재지변으로 생태계 전체에서 최상의 종만 살아남게 하고 나머지는 멸종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죠. 그중엔 해성 충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만약 태양계가 불안정한 별이 많은 은하계 중심에 있다면 그 별들과 만날 기회가 많아져서 훨씬 더 많은 해성이 지구와 충돌할 겁니다. 그렇듯 엄청난 변화가 끝도 없이 일어나는 환경에선 생명이 살아남아 진화하기는 힘들겠죠. 잦은 변화로 환경의 제 모습을 갖추기도 전에 시련을 겪어야 하니까요. 반대로 태양계가 은하계 중심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면 충돌은 크게 줄겠지만 진화를 촉진시키는 자극도 줄어서 더디게 진화하다가 결국엔 멈추고 말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태양계가 있는 바로 이곳이야말로 은하계 안에서 생명이 진화하기엔 더없이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성 충돌이 너무 많았거나 너무 적었다면 생명이 번영을 누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생명은 우주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주가 생명의 탄생에도 깊이 관련돼 있을지 모른다는 새로운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고공연구 항공기. 지구와 우주의 경계선인 고도 2만 미터 상공을 날면서 공중에 떠있는 미세한 먼지를 채집합니다. 날개 밑에는 플라스틱 판이 붙어 있습니다. 판의 표면에는 물질이 달라붙기 쉽도록 끈적이는 기름을 두텁게 발라뒀죠. 이 항공기가 비행하는 고도 2만 미터에는 우주에서 떨어져 내린 먼지들이 떠 있습니다. 걷어들인 플라스틱 판에는 크기가 100분의 1mm 크기인 먼지가 몇 개 붙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우주 티끌로 불리는 혜성이나 다른 천체에서 떨어져 나온 먼지입니다. 분석 결과 이 먼지는 생명의 재료인 유기물을 대량으로 품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탄소를 함유한 물질은 지구상의 유기물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도 우주 티끌 안에 담겨져서 지구로 떨어져 내리는 유기물의 양은 해마다 수천 톤에 이릅니다. 지구에 최초로 생명이 탄생한 약 40억 년 전의 태양계 역사 초기엔 훨씬 더 많은 티끌이 떨어져 내렸을 겁니다. 우주 티끌은 지구한테 끊임없이 천연적인 유기물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기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이렇듯 생명 탄생의 기원이 된 유기물은 우주로부터 떨어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뜻밖에도 그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가 생명 그 자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보즐레이 지방. 이것은 포도밭이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세계에서 손꼽히는 포도주 생산지입니다. 수확한 포도는 통 속에서 몇 년 동안 숙성시켜서 독특한 맛을 내게 하죠. 이 숙성 과정에서 어떤 물질이 생겨납니다.
통 안쪽에 빽빽하게 붙어있는 보랏빛 덩어리. 이 물질은 일명 포도주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포도주 속에 들어있는 주석산의 결정입니다. 바로 이 물질 속에 지구의 생명이 지닌 특이한 성질이 숨겨져 있었죠. 맨 먼저 이 사실을 알아낸 사람은 19세기 프랑스 생물학자 루이 파스테르입니다. 파스테르는 포도에서 얻어낸 천연의 주석산과 인공적으로 합성한 주석산을 비교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두 물질의 결정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동안 기묘한 특징을 발견해냈죠. 천연의 주석산은 결정 모양이 전부 같았지만 인공적으로 합성한 것은 모양이 두 가지였으니까요. 파스테르가 직접 만든 결정의 모형입니다. 서로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만 똑같다고는 할 수 없죠. 파스테르는 이것들을 각각 우형과 좌형으로 불렀습니다. 두 가지 형 모두 성질은 같습니다. 그런데 천연의 포도에서 얻어낸 주석산은 이상하게도 좌형의 결정뿐이었죠. 사실 이 이상한 특징은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물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뼈와 근육, 내장과 혈액, 그리고 생물 신체 모든 부분의 세포를 만드는 단백질. 단백질은 아미노산 20종류의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아미노산에도 좌우 두 가지 모양이 있으며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균과 식물 그리고 동물까지 거의 모든 생물은 좌형의 아미노산만을 이용하죠. 왜 생물의 아미노산은 대부분 좌형일까요? 머치슨 운석으로 불리는 이것은 1969년에 호주에 떨어진 운석입니다. 내부에 아미노산을 지니고 있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애리조나 주립대학 연구원 존 크로닝과 샌드라 피자렐로는 이 운석에서 아미노산을 얻어낸 후 좌우형의 모양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아미노산은 좌형이 우형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죠. 크로닝 교수는 지구의 생명에 쓰이는 좌형의 아미노산이 우주에서 생겨난 후 지구로 전해진 것으로 믿습니다. 운석을 조사해 보니까 그 속엔 두 종류의 아미노산 중에서 유독 한쪽의 아미노산이 더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지구에서 먼 외계로부터 지구까지 전해지기 이전에 이미 외계의 자원에 의해 선택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죠. 혜성이나 작은 천체, 먼지 등에서 만들어졌을 법한 운석에는 한 종류의 아미노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구의 생명이 점점 그것에만 맞추어져 진화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생물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둘 중에 한 아미노산을 완전히 거부하고 오로지 다른 하나만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생명을 만드는 아미노산이 우주로부터 온 것이라면 과연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식으로 옮겨졌을까요?
호주 시드니에서 북쪽으로 400km에는 원시림으로 둘러싸인 앵글로 오스트레일리안 천문대가 있습니다. 이곳에선 우주에는 어떤 이유로 좌형의 아미노산이 많은지를 밝혀내게 될지도 모를 흥미로운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죠. 어린 시절부터 별에 사로잡혀 손수 만든 천체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해온 제러미 베일리 박사. 현재 베일리 박사는 우주에서 아미노산 같은 유기물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오리온 자리 한복판의 별셋 바로 밑에 있는 오리온 대성운입니다. 짙은 가스와 먼지로 에워싸인 오리온 대성운의 중심부. 약하게 빛나는 하나하나의 빛은 막대한 양의 먼지가 모여서 별이 탄생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46억 년) 전 우리의 태양계도 이와 비슷한 과정으로 생겨났습니다. 이곳에서 생명의 재료인 유기물 몇 가지가 발견됐습니다. 별이 태어나는 현장. 이것은 생명에 필요한 물질이 생겨나는 그야말로 생명의 요람이라고 할 만한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베일리 박사 연구진은 어떤 현상을 발견합니다. 강력한 자외선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영역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화면에서 붉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O형의 아미노산은 이 자외선을 쐬면 쉽게 파괴돼서 금세 분해되고 맙니다. 아미노산은 원래 좌우가 같은 양으로 생겨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별이 태어나고 있는 이런 장소에선 특수한 자외선의 영향으로 좌형의 아미노산이 많이 남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리온 대성운에서 관측된 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46억 년 전 우리의 태양계가 탄생할 때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생기기 이전부터 우주 공간에서 선택되어진 좌형의 아미노산이 지금 우리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명의 원천이라 할 수 있죠. 생명의 기원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베일리 박사 연구진은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46억 년 전 막대한 양의 먼지가 모여들어 태양계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자외선 때문에 O형의 아미노산이 파괴되자 먼지 속엔 좌형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남게 되죠. 이 먼지로부터 탄생한 무수히 작은 미행성들이 서로 충돌을 거듭하면서 몸집을 조금씩 키웁니다. 그 중에서 한결 더 큰 미행성이 다른 미행성들을 흡수하면서 빠르게 성장해 갑니다. 우리의 별, 지구가 점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먼지 속에 있던 아미노산은 격렬한 충돌로 모두 분해되어 사라지고 말죠. 하지만 태양계 맨 바깥쪽의 오르트 성운엔 많은 천체들이 탄생 당시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 천체엔 마치 냉장고처럼 좌형의 아미노산이 보존돼 있었죠. 드디어 작은 천체가 해성에 되어 지구 주변으로 날아옵니다. 해성은 긴 꼬리를 끌며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먼지를 뿌리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해성이 통째로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일도 있어서 대량의 좌형 아미노산이 원시의 지구로 옮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구는 탄생 순간에 겪은 격렬한 충돌로 잃어버린 아미노산을 다시금 우주로부터 얻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좌형의 아미노산을 이용한 생명이 탄생한 건 아닐까요? 그 때문에 우주에서 생겨난 좌형의 아미노산은 오늘날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에까지 그 명맥을 물려준 것은 아닐까요? 빌리 박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엔 이런 식으로 해서 생명이 태어난 행성이 오로지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좀 더 넓은 범위를 정밀하게 관측해서 언젠가는 생명이 태어나기에 적합한 조건은 물론이고 이 우주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내려고 합니다. 원시의 지구에서 어떻게 생명이 탄생했는지를 알아내려면 아직도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로 미루어 보면 생명은 지구 탄생 직후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뜻밖에도 너무 일찍 태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생명은 우주에 넘쳐나는 재료를 이용해서 지구 이외의 별에서도 번영을 누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탄생과 멸종, 그리고 진화. 우리 모두는 그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금 우린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온 메시지를 해독하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우주는 과연 우리의 진정한 고향일까요? 생명은 과연 지구에서만 태어날까요? 이제 인류는 스스로를 알아내기 위해 미지의 세계, 우주로의 기나긴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